자, 수업 시작합니다. 민법 총칙. 자, 여러분들의 민법 과정은 자, 여기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일단 말로만 할게요.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친족법과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민법 5권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주택관리사에서는 민법 총칙이 민법 전체의 반 정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물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지는데 전체 범위가 아니라 채권 강론 중에 계약법만 시험범위입니다. 계약법은 보통 14개의 계약 조건이 있는데 전형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개만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민법 전체의 양이 아니라 민법 전체 중 일부다. 그러면 사법시험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 줄 알죠. 민법이 민법 양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모든 법 전체와 민법이 거의 대등할 정도로 민법 양이 많아요. 자, 민법의 그 구조는 통칙이 있고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 제목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자, 자연인과 법인은 우리가 소위 소유권자가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어떤 물건의 소유권자, 즉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아니면 법인뿐이 없습니다.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개한테 유산을 남겨놓고 죽었다고 하는데, 자, 그 개는 소유권자가 될 수 없어요. 아파트의 소유권자 같은 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다 아니면 뭐다? 자연인 아니면 법인입니다. 자, 그러면 그 권리자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권리의 객체고, 이것이 이제 물건에 관한 거고, 자, 권리는 한쪽에만 있을까요? 바뀔까요? 여러분의 아파트 소유권이 자꾸 A에서 B로, B에서 C로 우리 인생 살아왔던 역경만큼이나 권리가 바뀌고 있죠. 이런 걸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 소멸시효, 이렇게 해서 민법 총칙에 대한 내용이 끝납니다. 자, 처음 통칙에 들어갑니다. 자, 통칙. 저는 교과서 중심으로 강의를 드립니다. 교과서 안 보고 쭉 해서 노트로 정리를 하고 나면 집에서 혼자 복습이 잘 안 되셔요. 그래서 교과서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도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판례가 여러분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교과서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안 읽더라도 판례는 계속 같이 읽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험에 판례가 나와요. 힘들죠? 그죠? 자, 민법이라고 써졌습니다. 자, 민법의 의. 자, 백성민자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보통적이고 일반적인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써졌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이러한 도리에는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범이 있고, 법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은 도덕이나 종교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이 있다.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규범들 중에 일반 사인 상호간의 민사적인 분쟁에 적용되는 법규범의 일부를 민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범위가 있다면 그 중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이 법관계고, 그 중에 뭐가 있다? 일부가 민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범위가 더 넓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이 있고, 그 중에 민법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가끔 하죠. 그죠? 그건 형법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민법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법이 뭐죠? 민법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민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민법전 그 자체를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고, 자, 우리 민사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자, 이 전체를 보신다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고, 아니 죄송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고 그 안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민법 영역은 훨씬 넓은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법률 외에도 명령이라든지 간섭법까지 포함되는 아주 넓은 개념이고, 그 외에 자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부터 조문 민법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가 훨씬 적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훨씬 적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나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전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이건 민사에 관한 어떤 규율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범위도 들어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졌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대부분 일치하나 그 속에 쏙 들어가나 반드시 뭐던 것은 아니다.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컨대 처벌 규정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그것은 자 국가의 강제력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은 민법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은 여러분과 저 같은 대등한 관계에 관한 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를 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민법의 법적 차계와 지혜. 제가 조금 빨리 나가는 것은 여러분도 빨리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민법은 사법이자 살아올 사자에서 사법입니다. 이렇게 사법. 자,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이 실lik은 책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이 무슨 식당을 한번 하려고 하면 그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죠. 어디 가서 받죠? 구청에 가서. 그런데 구청 애들이 조금 상당히 대대하죠. 허가권자가 그쪽에 칼자루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자, 그럴 때 여러분과 행정청 안의 관계는 대등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쪽이 허가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고, 허가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오는 거죠, 그거. 자, 그래서 실제로 허가권자의 자유재량행위로 칼자루가 그쪽에 있습니다. 대등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누구를 폭행했다. 그러면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죠. 자, 검사와 제가 대등 관계입니까? 아니죠. 이 피의자와 수사권자의 대등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수직 관계죠. 이런 걸 공법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나는 채권자, 채무자. 자, 저도 여러분하고 관계에서도 이렇게 강의할 의무가 있고 여러분은 강의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기 전에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다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계약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될 의무가 있죠. 있다고 좀 해줘요. 야, 이건 대등 관계로 이렇게 규율되는 거죠. 이거 사법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적 자치가 적용되는 영역이 사법 관계고, 자치라는 말은 우리끼리 알아서 라는 뜻이에요. 자, 공법 관계는 공법 영역이 규율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뭐라고 썼죠? 공법과 사법의 권리 구제 절차가 다르다. 사법은 민사소송으로 권리 구제를 하고 공법은 행정소송 등으로 하는데, 자, 민법은 사법 관계고 민사소송법은 공법 관계입니다. 이거 약간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요. 어찌됐건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찌됐건 재판관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법원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대등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법 관계는 대등 관계의 사법 관계일지라도 그 절차법들인 민사소송법은 공법 관계입니다. 알겠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판례는 꼭 읽어봐야 된다 그랬죠. 지루하도록 읽어봐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이치에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관계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있죠. 설명이 어렵더라도 살짝만 들어보세요. 지자체 같은 행정처는 무조건 거기서 하는 것은 공법관계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 지자체도 일반 사인과 대등한 관계로 예컨대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지 이런 관계는 대등한 관계죠. 그죠? 그러면 한쪽 주체가 행정청이나 국가라 할지라도 민법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없다는 말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공공계약과 같은, 예컨대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이건 사경제의 주체로서 했다는 거죠. 누가? 지자체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등한 이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의 원칙, 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민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지 행정법의 원리 같은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한쪽 주체가 행정 주체이면 보통 이럴 때는 행정 주체라 그래요. 행정청 같은 행정 주체는 무조건 공법 관계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3의 영역, 법 영역. 오늘날은 공법, 사법의 구별은 노동 관련 법규,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을 출연해서 옛날에는 있죠. 공법의 영역이 있고 그러면 이 공법의 영역으로 자, 예컨대 형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같은 것이 전부 다 공법관계였고, 자, 사법관계를 대표하는 것이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 중간 영역의 법들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공법도 사법도 아닌 대표적으로 경제법이나 노동법이나, 자, 예컨대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자, 먼저 끄떡끄떡 하실 건 없습니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 한번 생각해 봐요. 선생님 건강하게 보이시네요. 건강하게 보이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채용할 때 건강하시니까 우리끼리 12시간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사적 자치죠. 그렇잖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건강하시니까 12시간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대신 내가 월급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야 맞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줘.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이 다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계약 체결하면 8시간뿐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장 근로시간까지 합치면 주에 12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죠. 이거 다 법에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또 강제되는 공법관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경계선에 관한 법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민법은 일반 사법인데 특별하게 읽어볼 내용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돼요. 좀 쉬운 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반 사법이다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이 민법과 상법이 대표적인 사법인데, 자, 이 사법 전체를 따지다 보면 민법이 가장 넓은 영역의 사법입니다. 넓은 영역의 사법.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구나 다 똑같이 대등하게 적용된다고 그래서 일반 사법인데, 이 중에 상인들 간에 적용되는 법은 상법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민법하고 상법하고 다 사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민법이 일반 사법이라면 상법은 무슨 사법이 되죠? 특별 사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상인은 상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상법인데 여기서 상인들은 그 용연시장에서 쓰는 상인이 아니라 기업을 말해요. 대부분 기업들을 말합니다. 기업관계. 자, 그래서 이 민법과 상법과 같은 거 있고 또 상법 안에 들어가 보면 또 특별사법이 또 있어요. 예컨대 어음수표법이 있다든지 해상법이 있다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특별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민법은 언제나 본원적인 일반사법이고 자, 상법이나 그 밖의 법들은 특별사법인데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뭘까? 자, 여기 써졌죠. 무슨 법이 우선된다고 써졌죠? 자, 어떤 사안에 법이 중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무슨 법이 우선돼요? 특별법이 우선됩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저촉되면, 자, 생각보다 저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은 통일이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법은 뭐가 잘 안 돼 있다고요? 통일이 잘 안 돼 있어요. 법이 대부분 통일이 잘 돼 있었던 법은 아마 정도전이가 만들었던 조선 경국전 정도일 겁니다. 자, 민주사에서는 수많은 법들이 막 만들어지죠. 그렇다고 해줘요. 그죠? 그리고 그때그때 다수의 세력을 갖는 정치 권력이 막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법이 통일돼 있을까요? 막 복잡단안할까요? 아주 복잡단, 아주 헷갈려. 우리나라는 그래도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은 더 헷갈려요. 거기는 주마다 달려. 등기법은 주 내 군마다 다릅니다.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런 국가에서는 보통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어찌됐건 민법은 예외 없이 일반사법입니다. 그런데 민법에 민법의 특별법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 없다는 말씀. 자, 상법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사법들이 있을 때는 이 구별은 자,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저촉되면 뭐가 먼저 적용된다는 거예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율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무슨 법이 나중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일반법. 그러니까 민법은 이거 사인 간의 법률 관계가 분명한데 거기를 규율하는 특별사법이 없다 하면 민법이 최종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실체법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1,000만 원 빌렸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1,000만 원 빌린 거랍시다. 자, 그러면 나는 1,000만 원 받을 채권자죠. 그죠? 우리 선생님은 1,000만 원을 갚아야 될, 변제기에 1,000만 원을 변제해야 될 채무자죠. 그죠? 여기까지만 규율하는 것이 실체법이에요. 나는 1,0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1,000만 원을 변제해야 될 의무가 있다. 권리 의무 관계까지만 규율하는 것이, 자, 무슨 관계? 권리 의무 관계까지만 규율하는 것이 뭐다? 실체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봐봐. 배째, 나 못 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해줘요. 없죠. 아니, 있다고 해줘. 그래야 이 얘기가 돼. 있죠? 나 배째, 나 돈 없어. 그럴 때는 진짜로 배를 째려고 가야 되죠.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이 절차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집행권을 받아서 어떻게 압류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하나, 이걸 집행에 관한 법이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실체법은 법률 관계, 실체에 관한 법. 자, 실체법은 그래서 무엇에 관한 것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내가 권리자고 저쪽이 의무자이다. 거기까지만 규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절차법은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 이 1,000만 원 받을 채권을 실질적 내용으로 실현하기
이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 절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이 실체법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법은 뭐죠? 민사소송법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민법이나 상법은 사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공법입니다. 왜 그러냐? 자, 결론적으로 이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 듬직한 조폭한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국가한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나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좀 해줘. 대등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법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형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자는 이렇게 처한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만 규정되어 있는 게 형법 규정이에요. 근데 살해한 사람이 있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이 생겼어. 그럼 국가 권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그걸 실현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타인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을 때 진짜로 징역에 처하게 국가 권력이 행사돼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줘요. 그게 무슨 소송법이야? 형사소송법이야. 그리고 그 절차법은 다 공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인 간의 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국가 권력한테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법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그러기 전에 아까 우리 선생님이 내가 1,000만 원 받을 채권자다. 그러니까 채무자다. 돈 주라 그랬더니 나 못 줘, 배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이미 있죠. 실체법만 가지고도 우리는 채무자는 변제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요. 우리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됩니다. 맞죠? 그렇게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돼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소송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판관이 어떨까요? 그래,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변제기에 변제를 해야 되고 제때 변제 안 되면 이자까지 연체 이자까지 지급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규율을 할 겁니다. 분쟁을 해결할 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은 그에 따라서 규율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민법의 구성해 가지고 아까 슬쩍 말씀을 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자, 먼저 민법의 구성은 여기에 제1이 물권법이 아니라 민법 총칙이 먼저입니다. 뒤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만 합니다.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습니다. 채권법은 채권 총론이 있고 그리고 채권 강론이 있는데 이 강론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이 강론 중에 계약법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계약법이 14가지의 전형계약이 있는데 14가지의 전형계약 전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 예컨대 매매나 위임이나 도급과 같은 몇 가지의 조건만 우리들의 시험 범위입니다. 자, 출제자님들을 위해서 감사의 묵념을 먼저 시작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전체였으면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양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친족법이 있습니다. 친족법이 있고 사실은 상속법도 있어요. 자, 친족 상속법은 여러분 시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역시 묵념을 따라오시죠. 예, 친족 상속법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친족 상속법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그리고 민법 총칙이라고 했죠. 아까 민법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고 친족법이 있고 상속법이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민법 총칙이어야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 총칙은 물권법과 채권법 정도 총칙이고 그러면 물권법과 채권법은 재산법이라고 그래요. 크게 묶어서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 재산법. 친족법이나 상속법에 대한 총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 제1편 총칙은 이론상 총칙이란 말은 공통이라는 뜻이에요.
뭐라는 뜻이라고? 공통. 그러니까 공통 분모를 먼저 공부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관한 공통 분모가 민법 총칙이고 물건에 관한 법은 물건법이고 계약에 관한 것은 채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의 총칙은 이론상, 체계상, 재산법과 가족법에 모두 통용돼야 합니다. 이론상 그래. 그러나 실제로는 재산법의 총칙의 역할만 한다. 그러면 재산법은 무엇과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물건법과 채권법을 말해요. 알겠죠? 재산입니다. 자, 그 외에도 통칙, 주소, 부재와 실종, 물건, 기간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전반에 걸친 통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그 밖의 규정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가지고 제한 능력에 관한 민법 총칙의 규정,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대리에 관한 규정,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재산법에만 적용되고 신분법은 바로 친족법과 상속법을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친족법과 상속법의 총칙은 못 된다는 겁니다. 고맙게도 우리는 친족법과 상속법이 우리들의 시험 범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나는 오늘 공부해보니까 민법 진지 걸 건데 그렇게 막 뜨거운 가슴이 우러나오시는 분들만 시험 끝나고 합격하고 따로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민법의 법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요거.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셨어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 원이 아니에요. 요렇게 쓰는 원자가 아닙니다. 자, 법의 존재 형식. 그러면 법의 존재 형식은 조금 이걸 좀 키웁시다. 법의 존재 형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법원이라고 해요. 법의 존재 형식.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법의 존재 형식. 형식은 자, 한자로 한번 써 봅니다. 문자에 의해서 자, 그런 문자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걸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가 뭐죠, 지금? 문자죠, 문자. 그렇죠? 그래서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한자 뜻으로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성문이라고 하면 되죠. 문자에 의해서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불문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성문법이라는 말은 조문의 형태를 취한다는 겁니다. 자, 조문의 형태를 취한다는 말은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조문의 형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불문법은 자, 이렇게 조문의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다는 거야?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문의 형태로 있지 않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자, 민법이라는 법의 존재 형식이 민법이라는 법의 존재 형식이 성문법을 중심으로 법조문의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자, 이름하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문법주의. 그 다음에 자, 그렇지 않고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중심이다 그러면 무슨 법주의라 그래요? 불문법주의라고 그래요. 영국과 미국은 불문법주의고 대륙법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나라는 당연히 성문법주의입니다. 알겠죠? 민법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럼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뜻이야. 간수법이 의하고 간수법도 없으면 조리해간다. 조금 이따 강조를 드립니다. 자, 법원이란 법의 연원이라고 하며 법관이 사인 간의 민사적인 분쟁에 대하여 재판을 하면서 적용해야 할 기준, 즉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법원이 뭐라고요? 법은 뭐예요? 존재 형식. 법원에 관한 입법주의. 자, 성문법주의입니다. 성문법주의란 법원에 관하여 국가의 입법기관에 의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제정 공포된 법규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대륙법계와 그걸 개수한 우리나라는 무슨 법주의예요? 성문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법조문의 형태로 있다는 겁니다. 자, 법전. 그리고 성문법의 종류하면 1조부터 1110 몇 조까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법률, 민법전은 당연히 성문법의 근거가 되죠. 근데 그 외에도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법규인 자 대통령령이나 각 장관의 시행규칙 이걸 다 합쳐서 명령이라 그래요. 명령은 대령이 소령한테 내리는 게 명령 같지만 그것은 국어적으로 그렇고 여기서 명령은 반드시 법조문의 형태로 내려지는 겁니다. 무슨 형태로? 그러니까 대통령령 보통은 시행령이라고 돼 있어요.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조문의 형태로 돼 있어요. 각 장관은 시행규칙을 내리죠. 그럴 때 시행규칙도 뭐죠?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조문의 형태로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민사에 관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자, 헌법 제76조와 77조가 긴급재정 경제처분명령하고 소위 긴급명령이 규정되어 있고 77조는 비상계엄, 계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은 자, 법률에 관한 효력이 있게 돼 있어요. 헌법에서 내려지는 거.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도 제1조, 제2조 조문의 형태로 돼 있고 자, 헌법상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요력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조약도 제1조, 제2조 성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강화도 조약 제1조, 강화도 조약 제2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으면 다 성문법인데 그중에 민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는 겁니다. 자치법규는 아시겠지만은 자, 조례하고 규칙을 말합니다. 자,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거고 규칙은 단체장이 만드는 건데 역시 조문의 형태로 있습니다. 제1조, 제2조 조문의 형태로 있어요. 그렇다고 해줘 얼른. 그러면 그중에 민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불문법주의입니다. 불문법주의는 법원에 관하여 성문법이 아닌 간수법이나 판례법, 조리 등으로 존재하는 형식을 말하며 영국이나 미국은 이 중에 판례법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자, 판례법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명문의 조문은 제1조, 2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철학적으로 따지면 기납주의의 방법을 취해요. 자, 대륙법계는 연역주의 방법을 취하는데 자, 영국과 미국은 기납주의 방법. 기납주의는 뭐죠? 이런 거죠. A도 죽었다, B도 죽었다, C도 죽었다, D도 죽었다. A도 B도 C도 D도 사람이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례에서 A 판례가 있고 B 판례가 있고 C 판례가 있고 이 판례들이 쫙 모여지면 그걸 통해서 일반 원칙이 나중에 나온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 영국과 미국에 가서 공부하실 분은 그쪽에 판례를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자, 대륙법계는 연역적 사고 방식을 취합니다. 이걸 판택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랬어요. 사람은 죽는다. A도 B도 C도 D도 사람이다. 고로 A는 죽는다. 이런 논리가 나와.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 대륙법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영국과 미국은 불문법계, 즉 판례법이 중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채택하고 있는 불문법 보면 판례법이 아니라 판례법은 인정 안 돼요. 우리나라는 관습법과 조리 등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판례법 중심이고. 그래서 요거 한번 봐요.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의 장단점이 여기 나오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조상한테 조금만 의존하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나타날 겁니다. 법조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성문법,
조문의 형태로 있지 않은 게 뭐라 그랬죠? 불문법. 그러니까 법의 통일 정비가 이쪽은 그래도 비교적 용이한데 이쪽은 중구난방이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해주세요. 그리고 법 질서가 어찌됐건 명시적으로 있으면 어째요? 좀 안정적인데 이쪽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법이 명확한 데 대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 이게 있죠. 형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민사에 관해서 또는 상사에 관한 내용이 자, 사법 아닙니까? 이건요. 그때그때 사회가 변화되면 법도 저절로 변화되면 좋을 것 같은데 국회를 통해서 근데 국회를 통해서 법조문 만들기가 쉽디까 어렵디까? 그래서 T-1기로 꼭 법이 나와. 뭔 말이냐면은 시대는 바뀌었는데 법은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있죠. 뭐 AI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제가 볼 때는 보죠. 우리나라 국회가 T-1기로. 그러니까 그때그때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그때 나와요. 꼭 한 테포씩 늦게 나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화입니다. 예, 이쪽은 경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법을 부르면 법이 그냥 만들어져요. 저절로. 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회사정의 변천에 적응하기 어렵고 꼭 T-1기로 나오죠. 꼭 뒷북을 치고 나온다는 거예요. 법이. 이쪽은 뭐죠? 저절로 적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꽤 커요. 불문법주의가.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자, 오늘날의 경향입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을 제1차적 법원으로 하고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자, 성문법, 대륙법계, 그리고 우리나라도 크게는 무슨 법계에 속해요? 대륙법계에 속합니다. 그럼 뭐 판례를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는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례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된다 그랬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판례 읽는데 게으르지 맙시다. 서로 한번 얘기해봐요. 아이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불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불문법을 1차적인 법으로 하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성문법으로 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는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고 불문법을 보충으로 하는데, 자, 영국과 미국은 불문법을 중심으로 하되 너무 반복되는 것들은 그냥 문자에 의해서 명시해 놓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문법이 더 보충이 되죠. 그럴 때는. 그렇다고 해주셔. 자, 우리 민법 제1조가 나옵니다. 법원에 관한 겁니다. 자, 어지간히 민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암기하는 법이에요. 자,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간수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해요? 간수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하죠. 그죠?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상식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 있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자, 어떤 사회 내에서 집단을 형성하면서 서로 살아간다면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사물의 격언 법칙, 또 있어야 될 그 본질적인 상황. 우리는 보통 이런 걸 가장 비슷한 말로 상식이라고 그래요. 상식에 의해서 지배될 겁니다. 규율될 거예요. 이걸 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리 그 뜻입니다. 자, 저 사람 말이 앞질서가 딱 맞고, 그죠? 앞뒤 논리가 탁탁 맞고 있죠. 그렇게 하면 참 저 사람 조리 있게 말한다.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물의 경험 법칙 있어야 될 도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건 참 상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조리야. 그래서 우리들의 법률 관계는 대부분 법이 없어도 조리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근데 어떤 법률 관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어떤 대부분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법률 관계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좀 해줘요. 그렇게 반복되면 그것은 무슨 법이 된다는 거죠? 관습법이 된다는 거예요. 관습법. 자, 관습법은 이렇게 반복성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습법까지는 뭐가 없어요?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만들어놓은 가장 보편적인 문명의 이익인가요? 그건 문자죠. 문자에 의해서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뭐죠? 성문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문법. 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 자, 성문법. 재정법이 된다는 거예요. 법조문의 형태로. 자, 그래서 이 형태를 그대로 읽어보면 법이 없으면, 민법 같은 성문법이 없으면 당연히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그러면 무슨 법이 없으면, 성문법의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라는 논리는 일단 지극히 우리들의 상식에 관한 논리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적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곱씹어서 읽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또 공부답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민법은 사인 간의 민사적인 분쟁에 관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법률이 없으면 간습법, 자, 그것도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 하나. 우리 민법 제1조는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써졌잖아. 안 써졌으니까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결국 민법 제1조는 구체적인 민사사건에서 법원의 적용 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민사에서 판례법을 왜 규정을 안 한다고 합니까? 판례는 우리나라에 법원성이 없습니다. 법원성이 그러니까 법의 존재 형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공부는 해야 돼요. 알겠죠? 법의 존재 형식이기는 해도 민법 제1조 안에 안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질문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판례법의 법원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안 되냐면요. 이 법원조직법 제8조에 의하면 자, 상급 법원의 판결은 그러면 뭐죠? 1심 법원에 대해서 2심 법원이나 대법원이 상급심 판결이에요. 그래서 자, 상급심의 판결, 즉 항소심 같은 그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기소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하면 그 사건만 기소를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법원에서 또는 다른 재판부에서 똑같은 비슷한 사건을 다르게 판결을 하더라도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제 말을 한 번만 더 할까요? 좀 말이 어렵죠. 자,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기소하니까 자, 예컨대 밀양법원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갑과 을의 사건. 그런데 A하고 B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A가 옳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옳다고 생각해서 상급심 파기환송을 했어. 다시 재판에 갖고 오라고. 근데 그와 똑같은 사건이 창원지원에서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있는데 계속 A가 옳다라고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 당해 사건만 기속되니까 다른 사건에는 기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요. 내 말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뭐가 없다는 거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그런데 뭔 소리냐? 사실상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갖고 있어도 언제든지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성은 없는데 공부는 해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판례에 법원성이 없으니까 공부를 우리 안 해버리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조에서는 분명히 판례법이 없다. 판례법의 법원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걸 명심하셔야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민법 제1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 들어가야 되겠는데 양이 많아요. 이제 민법 제1조 해석.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